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2015년 전기기능사 필기 5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이번 회차는 여러분께 제가 본 강의 3번 반복해서 보자고 했던 것이 가장 극대화된 효과가 나타나는 회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격자도 많이 이번에 저희 다산에서도 배출이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혹시 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쉽게도 이번 시험에서 탈락하신 분들께 어떻게 다음 회차에 준비되고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1번부터 60번까지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20분간 사용하였을 때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면은 딱 나와야 되는 식이 있죠. 어떤 식이냐면은 바로 H는 0.24 I제곱 RT. 자, 이 식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은 I, R, T 값을 알아야지 풀 수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전류,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주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서 I제곱 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전력 P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은 다시 바꾼다면 0.24 그대로 P, T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P값과 T값을 알면 되는데 P값과 T값은 친절하게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P값이 3kW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T,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0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 초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0 곱하기 6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는 미리 해보니까 약 864 정도 나오게 되는데 뒤에 거는 그냥 반올림해서 860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명확하죠.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용 전등 전압이 200V이다. 집에서 사용하는 게 200V라는 거예요. 이 교류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200V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값입니까? 실효값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죠?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실효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줍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루트 2만 곱해주면 됩니다. 1.414. 그러면은 200에 곱하기 루트 2를 하면은 답은 딱 나오겠죠. 200이 넘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282.8. 답 4번이죠. 3번. Y결선의 전원에서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너무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죠. 선간전압은 Y결선에서 루트 3에다가 상전압을 곱하게 되죠. 따라서 상전압이 지금 100V이니까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루트 3이 약 1.732 정도 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173V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각각 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에 일치한다와 관계가 있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나사의 방향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손? 오른손을 들 수가 있겠죠.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5번. I는 8 플러스 J6암페어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복소수 문제죠. 지금 8 플러스 J6 여기가 실수부고 이쪽이 허수부인데 이 절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루트 씌워서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하게 되면 값을 알 수 있죠. 8, 6은 얼마예요? 10. 보나만 하죠. 이것이 3, 4가 되면 얼마입니까? 5. 3, 4는 5, 8, 6은 10. 전기 구구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6번. 삼각파 전압의 최대값이 VM일 때 실효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기사에서 나온 난이도 낮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능사에도 나왔네요. VM 최대값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L1, L2 두 코일이 접속되어 있을 때 누설 자속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하죠. 자, M은 K, 결합계수, 그 다음에 루트 L1, L2 이렇게 됩니다. 이 K라고 하는 것이 결합계수인데 결합이 얼마나 잘 됐느냐는 거예요. 이 K는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지 않았다. 비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결합됐다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설자속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코일이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완벽할 때에는 이 K가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상호인덕턴스 C은 루트는 L1, L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우리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죠. 8번. 10ohm의 저항과 Rohm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고 10ohm의 전류가 5A, Rohm의 전류가 2A이면 자, 저항 R값은 얼마짜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하나, 그 다음에 또 저항이 둘,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저항이 10ohm이고요. 하나는 몇 ohm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류값을 보니까 10ohm짜리에는 5A가 흐르고, 자, 그 다음에 미지의 저항, 우리가 모르는 저항에는 2A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저항이 도대체 몇 ohm짜리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쉽죠. 일단 이 저항이 병렬로 결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ohm에 걸리는 전압과 Rohm에 걸리는 전압 두 개 다 같다는 뜻이죠. 이때 이 양단의 전압은 V는 I 곱하기 R을 하면 되니까 50V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것에도 50V가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저항은 얼마? R은 I분의 V. 전류가 2고 전압이 50이 되게 되면은 얼마? 25A. 아니죠. 죄송합니다. 25ohm이 되는 거죠. 자, 즉, 얼마? 여기 R 값은 25ohm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답이 몇 번이죠? 그러면은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죠. 3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자, 저항이 10일 때 5A 흘러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됐어요. 2가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 뭐 비율로 해도 되죠. 비율로. 그쵸? 2.5배가 늘어나면 되는 거죠. 자, 9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극성이 없다니까 일단 전해 콘덴서는 아닙니다. 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딱 전해 콘덴서가 답이게 되겠죠.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 종류는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10번. 저항 8ohm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전압을 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다. 코일의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보죠. 저항과 그 다음에 코일이 있는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8oh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리액턴스가 리액턴스는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X ohm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2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20A가 흐른대요. 200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20A가 흐르게 된답니다. 그럼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라는 겁니까? 임피던스는요. I분의 V가 되니까 전류가 20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200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얼마? 딱 10ohm 나오게 되네요. 임피던스가 10ohm인데 저항이 8이에요. 그럼 리액턴스가 얼마? 아까 이 문제죠. 이 문제. 그쵸? 8, 뭐의 10이에요? 8, 6의 10이죠. 두 개는 산술적인 합이 아니에요. 벡터적인 합이죠. 8, 6은 10이죠.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10. 아니죠. 죄송합니다. 8, 6은 10이니까 6이죠. 6. 여기가 6. 답은 3번. 11번.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되죠? F는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거리의 제곱에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4번이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12번.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 눈을 보세요. 눈을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Y 결선에서는 전류는 똑같죠. 하지만 전압이 다르게 되죠.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Y 결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델타 결선 이야기하는 거죠.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같지만 전류가 다르게 되는 거죠. 이때는 누가 더 뒤지게 된다? 델타 결선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에서 상전류가 30도 앞서게 된다. 그러니까 선전류가 30도 더
늦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13번. M1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M2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그때 R, 거리가 서로 10cm이면 두 자극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힘 F는,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이게 이제 쿨롱 상수죠. 그쵸? 그 다음에 R 제곱. 거리의 제곱인데 거리가 0.1이니까 0.1의 제곱. 분의 M1, M2. 자, 이때는 얼마입니까? 4 곱하기 10-5승. 4 곱하기 10-5승 곱하기. 또 하나는 6 곱하기 10-3승.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그럼 1.52 정도 나오게 되네요. 답은 1번. 14번. 다음 중 큰 값일수록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은 클수록 어떻습니까? 클수록. 저항은 클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전선에 있는 저항 이런 거는 작을수록 좋다고요. 하지만 커야 좋은 거는 뭡니까? 절연물의 저항. 그러니까 전선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의 저항은 클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야지 사람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절연 저항은 클수록 더 좋은 겁니다. 15번. R은 6옴, XC는 8옴일 때 임피던스 6-J8옴으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6-J8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은 용량성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면은 유도성 회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이미 용량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용량성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직렬 회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회로는 우리가 RC 직렬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함수이다.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아니죠.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더 작아지게 되죠. 콘덴서는 병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 설명된 이야기네요. 두 번째입니다. 17번. 자체 인덕턴스 40mH 코일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W는 2분의 1 Li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L 값이 얼마입니까? 40mL이죠. 그러면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I 값, 전류는 10A죠. 10의 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뭐 100이니까 없어지고 공 하나 없어지고 하게 되면 2 이렇게 남겠네요. 답은 얼마? 2줄이 되겠죠. 18번. RLC 병렬 공진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자, 그런데 공진 주파수는 RLC 병렬이든 RLC 직렬이든 관계가 없죠. 다 어떻게 됩니까?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답은 몇 번? 4번이죠. 19번. I는 Im sin 오메가 t 암페어인 사인파 교류에서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 문제 재밌는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I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내게 되면 이건 순식값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Im 그 다음에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값이니까 이것을 만약에 순식값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루트 2로 나눈다는 얘기가 곧 0.707을 곱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0.707을 곱하려면은 즉 사인 오메가 t가 0.707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누는 거나 그 다음에 이 값이 뭐예요? 0.707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사인 오메가 t를 해서 0.707이 돼야 되는데 이 오메가 t가 얼마여야 0.707이 되는가? 얼마? 계산기로 넣어보면 되죠. 사인 0은 0이에요. 사인 30 얼마, 사인 45 얼마, 사인 60 얼마, 사인 90 얼마. 이게 가나다라 아니죠. 1, 2, 3, 4 중에서 네 가지를 넣어보면 된다고요. 그럼 답이 딱 얼마? 사인 45가 0.70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5도입니다. 20번. 전기분해를 하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에 관계가 있다.
이것을 나타낸 법칙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많이 하고자 하면 전기량, 전류와 그 다음에 시간을 길게 하자. 이 법칙 누구예요? 패러데이죠. 패러데이. 패러데이가 전기 기능사에서는 두 가지 업적을 남긴다고요. 하나는 전기 분해에서 속출되는 물질의 양은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유도기 전력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또 사용되죠.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슬립입니다. 슬립.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기 산업기사 들어갈 때 비례추 이쪽에서 좀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 전동기 자체에는 약간 기계적인 무리가 따르지만 갑자기 세울 때는 제일 좋은 거. 전기를 반대로 주는 거죠. 직류모터에서. 역상제동입니다. 23번. 슬립 5% 2차 저항 R2가 0.1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저항 R 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례추이식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요. 23번. 비례추이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R2. 2차 저항 분해, 슬립 분해 R2 2차 저항은 슬립, 다 변경된 슬립, 그 다음에 플러스 외부 저항 R. 그러니까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항을 넣게 되면 이 슬립의 값이 변해서 속도가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례추이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R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막 유도를 해요. 그럼 이때 R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슬립 분의 1 슬립 그 다음에 R2 이렇게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여기다가 슬립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슬립이 지금 5%라고 했으니까 0.05죠. 0.05 분의 1 0.05 그 다음에 R2가 0.1이니까 곱하기 0.1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 값이 바로 등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얼마냐면은 1.9가 되겠네요. 답은 1.9. 24번.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1번.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기전동기는 직류 전류를 흘려야 되므로 직류 여자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장치는 장점이 아니에요. 단점이에요. 단점.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1번이 답이죠. 25번. 부울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이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 똑같습니다. 4번이죠. 26번. 고압전동기 철심의 개방홈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가? 철심의 강판홈은 어떻게 되는가? 개방형입니다. 열려있는 거죠. 27번. 다음 그림은 직류발전기의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꼬부라져 있지만 이것을 펼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자를 통해서 다시 전기자가 있게 되네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떤 거? 직권과 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복권발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4번이죠. 28번. 100V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5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기의 역기전력이니까 밖에서 가해주는 전압이 100V예요. 근데 실제로 전기자에 도달하는 게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인지 분권인지 이런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이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해준 전압이 100V예요. 그때 이 전기자에 걸린 전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답은 그러면 그냥 1번이네요. 그냥 볼 필요도 없네요. 그래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전기자에 있는 저항이 1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10A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됩니까? 전기자에서 IR 하게 되면 10V가 되고 그럼 100V 했는데 10V 까먹었으니까 역기전력으로 걸리는 건 얼마? 90V가 되겠죠. 답은 1번이죠. 29번. 유도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값이 저렴하다. 2번. 취급이 어렵다. 취급이 어렵다? 아니에요. 유도전동기는 취급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2번이죠. 30번.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60옴, 계자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옴이라고 하면 유도기 전력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0번에. 자,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계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지금 이게 발전기래요. 발전기면은 이쪽이 부하측인데 부하가 없대요. 그래서 무부하가 되는 거죠. 이때 계좌에 있는 저항이 60옴. 그 다음에 전기자가 0.5옴. 자, 이때 계좌로 흐르는 전류가 1A. 이게 무부하이기 때문에 전기자에서 만든 모든 전류가 계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자에서 만든 모든 전류가 얼마예요? 1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이 양단의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IR 하게 되면 이 양단의 전압은 60V예요. 보나마나. 자, 그때 이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화를 더해주게 되면 바로 유기기 전력이 되는 거죠. 얼마? 1에다 0.5 하게 되면은 이거는 0.5V. 그래서 60에다가 0.5 하게 되면 이건 얼마? 60.5V가 최초의 유기된 기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하였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가? 여자 임피던스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기능사 풀다가 몇 개는 사실 그냥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제가 설명하게 되려면 이게 산업기사의 영역으로 약간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등가 저항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부 관계를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 하나 풀려고 시간이 오히려 뭐 이거 하려고 한 20분, 30분은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일단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32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 조절하는 전동기가 무엇입니까? 3번의 스태핑 전동기죠. 33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의 2차 저항기법. 이거는 농형 유도 전동기법의 기동법이 아니라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되겠죠. 34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V결선을 왜 사용하는 거죠? V결선. V결선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V결선을 왜 쓰냐면은 델타 결선을 원래 써야 되는데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거나 하여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V결선을 쓰는 거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델타 결선을 쓰는 게 더 좋죠.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 V결선을 쓰게 되면은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이 86.6%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출력의 비는 얼마? 57.7%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출력이 대략 반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결코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고요. 이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4번에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하러 변압기 3대 사용합니까? 2대 사용해서 그냥 V결선 쓰자. 잘못된 얘기죠. 35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좌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면 회전 속도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말로 해보죠. 계좌권선이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전류는 감소하게 되고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자속은 어떻게 돼요? 자속도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증가하게 되죠. 속도는 증가한다. 2번이죠. 36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발전기에서는 1번 브러시 사이에 불꽃을 발생시킨다 맞고요. 2번 주자속이 찌그러지거나 감소된다 맞고요. 3번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 맞죠. 4번 회전 방향과 죄송합니다.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돈다. 발전기는 같은 방향이고 전동기가 반대 방향입니다. 4번이죠. 37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전동기 속도 제어 중 주파수 제어는 무엇입니까? 주파수 제어. 우리가 직류를 원하는 교류 주파수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무슨 제어라고 합니까? 인버터 제어라고 하죠. 38번. 변압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주파수를 변환한다? 이거는 변압기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39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압을 변성한다. 전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번에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에서 입력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출력 부분, 부하 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부하 측 전압, 부하 측 전류를 곱한 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40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 주파수가 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주파수가 틀리게 되면 아주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져요. 4번 출력이 요동치고 권선이 가열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효순환 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순환 전력 이런 것들은 전압이 다를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41번 연필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 되는가? 자, 차량에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 깊이 1.2. 근데 중량을 받을 우려가 없어요. 그럼 얼마? 반 0.6 그렇게 되죠. 답은 3번이죠.
42번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 기계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은 멀티탭. 43번 다음 중 특별고압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거 43번 볼까요? 자, 저압, 그 다음에 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자, 법규에서는 전압을 3개로 나누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직류냐 아니면 교류냐에 따라서 다르죠. 저압은 몇 볼트까지? 직류는 750볼트까지. 교류는 얼마? 600볼트까지. 고압은 이 둘을 넘고 얼마? 7000볼트까지. 특고압은 7000을 초과하는 것. 네.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지금 문제가 특고압은 뭐냐라고 하니까 7000을 초과하는 거죠. 4번이죠. 44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한 곳. 이거는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돼요. 누구나 쉽게? 누구나 쉽게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조작이 편리하게는 둬야 되는 겁니다. 2번 밀폐된 장소. 여기는 안 되죠. 45번 주상 변압기의 1차 측 보호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의 1차 측에 있는 거. 컷아웃 스위치 COS. 이렇게 돼 있죠. 45번. 자, 선이 변압기로 인출 들어올 때 여기를 이제 컷아웃, 자를 수 있는 스위치, 이걸 우리가 COS라고 하죠. 46번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가?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으로 하게 되죠. 답은 3번이죠. 47번 일반적으로 정크션 박스 내에서 사용되는 전선 접속 방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에 와이어 커넥터. 48번 합성수지관 배선에서 경질 비닐관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성수지관 14, 16 다음에 16mm 다음에요. 바로 22mm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49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과전류 차단기. 옥내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이 들어와서 분기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죠. 50번 전주를 건주할 경우, 건주라고 하는 거는 전주를 세우는 거예요. 땅에다 세우는 겁니다. 땅에다 세우고 옆에다 붙이는 걸 장주라고 하죠. 건주할 경우에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0m이면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는 최저 약 몇 미터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거? 6분의 1. 그러니까 16m 이하일 땐 6분의 1 묻어야 되죠. 1 이상 묻어야 되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럼 1.666 뭐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반올림에서 1.7 되겠죠. 3번이죠. 51번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부하기기, 금속재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번에 누전 차단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52번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의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려운 곳이죠. 어려운 곳 할 때 우리가 딱 세 글자 기억하자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합,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뭐? 캐. 그렇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합,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뭐? 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이 세 가지가 어려운 곳에서 할 수 있는 3인조라고 했었죠. 답은 4번이죠.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가스가 있는 곳 이렇게 얘기 나오면요. 어디? 그렇죠. 금속관이죠. 53번 가로 20m, 세로 18m, 천정의 높이 3.85m, 작업면의 높이 0.85m. 그 다음에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지수는 얼마라고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지수라고 하는 거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에 나오는 실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실지수, 룸 인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지수, 뭐 실제의 지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의 어떤 값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의 값이 나중에 조명기구를 몇 개를 설정할 것인가라고 할 때 주요 지표가 되거든요. 룸인덱스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방의 가로, 세로, 높이 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자, 근데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래요.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천장이 있다고 보죠. 천장이 있고, 자,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장이 바닥인데 보통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을 놓게 되면 실제 조명이 바닥에까지 조도가 미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업면까지만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얼마라고 했냐. 자, 이 천장까지의 높이가 3.85m다. 그런데 작업면까지의 높이가, 작업대의 높이가 0.85니까 실제로 천장에서 여기까지는 얼마?
이거는 3m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높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때 높이는 3m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펜던트형,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조금 조명기구가 아래로 내려올 때는 그 조명기구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구하고자 하는 건 다 나왔어요. 가로 얼마? 20, 세로 얼마? 18. 그러니까 자, 20 플러스 18,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0 곱하기 18 하게 되면은 이 룸인덱스 나올 수 있죠. 답은 얼마? 3번에 3.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아셨죠? 계산 꼭 해보셔야 됩니다. 54번. 전선 도체 단면적이 2.5 스퀘어인 전선 세 본을 동일관에 넣는 경우 2종 가열전선 간의 최소 굵기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의 치수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치수가 아닌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께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 표를 보고 고르고, 그 다음에 실무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실무에 있으신 분들은 뭐 2.5 세 가닥이면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실 텐데, 그렇지 않는 분들, 학생분들이나 처음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틀려도 크게 문제 없다고요. 아셨죠? 예. 느낌이 15로 기억을 하시고, 혹시 나중에 이런 표를 보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될 때 그때 조금 더 지식 체계를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5번.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무엇입니까? 1번에 클리퍼. 56번. ACSR 약호의 품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탑에서 사용되는 거.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되는 거죠. 57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를 우리가 부동 스위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부동 스위치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변기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부동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58번. 후광전선관의 관호칭은 후광전선관. 후광이 뭐예요? 두꺼운 거, 박강, 얇은 거. 이 금속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광전선관의 관호칭은 땡땡 크기로 정하여 땡땡으로 표시하는데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어떤 게 얼마예요? 후광전선관은요, 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 두께도 있겠죠.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관 예를 들어 16mm다. 16mm 전송관이 있습니다. 16mm 있는데 16mm, 뭐 22mm 있게 되는데 16mm는 실제 아니 16이냐? 그렇진 않아요. 17이 넘어요. 17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해서 16이라고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59번.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제2종 가열전선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이거 여기서 조금 함정이죠. 부자유하거나 점검 불가능한 경우 곡률 반지름은 안찌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원래 곡률 반지름이 몇 배예요? 원래 곡률 반지름이 6배라고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2종 금속 전선관, 2종 가열 전선관의 시설과 제거가 자유로울 때 3배, 케이블인데 단심일 때 8배, 나머지는 다 6배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설과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배가 아닌 거예요. 몇 배? 6배가 되는 겁니다. 4번. 60번. 저고압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는 궤조면상에서 무조건 철도하면 딱 6.5m입니다. 뭐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 철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기기능사 2015년도 5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계산 문제 의외로 길지 않게 수식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야, 내가 이거 계산 문제 어떻게 공부하냐, 힘들다, 포기한다, 어렵다,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이거 외우면 된다, 안 되면 해보지 뭐, 여러 번 반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내 자신에게 스며들면서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요. 그렇게 공부하셔서 꼭 다음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그리고 그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다산에듀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리고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최근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뵈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산에듀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직접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한번 만나는 자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상 전병칠 원장의 전기기능사 필기 관련도 문제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